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돕는 똑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순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한줌 철학, 그 밖의 지식 시리즈에서 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김조한 박사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특히 명상이나 내면의 소통 이런 걸 그냥 마음의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뇌과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현대 과학의 딱 근거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근력, 이걸 어떻게 키우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책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속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 첫 번째 소주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뇌는 생존하기 위해 세상을 왜곡한다. 아, 네. 보통 우리가 뇌가 세상을 그냥 딱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생존하고 번식할 확률을 어떻게든 높이는 것. 이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생존에 더 유리하게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뇌가 생존을 위해서 재구성한 그런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소주제,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 이 부분하고 딱 연결이 돼요. 아, 네. 책에 따르면요, 우리 뇌의 기본적인 구조나 작동 방식이 이게 놀랍게도 35,000년 전? 그때 크로마뇽인하고 별로 다르지 않대요. 기술이나 사회는 진짜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렇죠.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근데 우리의 생물학적인 뇌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시인이 숲에서 갑자기 멧돼지를 딱 마주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뇌는 즉각, 생존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온몸에 비상신호를 보내는 거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렇죠. 투쟁 도피 반응이죠. 심박수를 막 올리고 어깨나 턱 같은 특정 근육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반대로 이제 소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 있잖아요. 전전두피질. 네, 전전두피지. 그 기능도 같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멧돼지 앞에서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그게 생존율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었죠. 본능적인 반응이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이 겪는 위협이라는 게 멧돼지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시험, 면접, 아니면 중요한 발표 같은 것들. 이런 건 근육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 뇌는 여전히 그 원시 시대처럼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은 막 커지고 몸은 긴장하는데 정작 필요한 그 차분한 생각은 잘 안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거군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텐 뇌의 이런 오래된 작동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하는 훈련, 네. 즉 마음 근력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 특히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이 현대 사회의 요구와는 좀 맞지 않는다.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이 복잡한 현대의 스트레스를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의 상황,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뇌 속 깊은 곳, 이 감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편도체는 변연계, 그러니까 우리 뇌의 감정 중추라고 불리는 영역의 핵심이고요. 특히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의 어떤 경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해요. 경부 시스템이요? 네, 공포회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생존 반응을 확 이끌어내는 거죠. 몸 전체에 지금 비상사태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서 그 쥐 실험 같은 걸 보면요. 편도체 중심액을 자극했을 때 심박수가 막 빨라지거나 아니면 확 느려지기도 하고요. 네.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장이 막 뛰거나 멎는 것 같기도 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그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강한 두려움을 겪고 나면 편도체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비슷한 자극만 있어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도 놀란다. 딱 그거예요. 실제 사람 대상 실험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소리 뒤에 갑자기 큰 소음으로 확 놀라게 했더니 나중에는 그 일상적인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관찰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 편도체가 뭐랄까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쥐 실험에서도 편도체를 인위적으로 계속 자극했더니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엄청 예민하게 굴고 심지어 공격성까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막 날카로워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양쪽 편도체가 자손상된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누가 공포에 질려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어도 아, 이게 무서운 상황이구나 하고 인지는 하는데 정작 본인은 두려움이나 불쾌감 이런 걸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뱀이나 거미 같은 걸 직접 봐도요? 네. 살아있는 뱀이나 거미를 보거나 그분 일상 기록을 봐도 다른 감정 표현은 다 있는데 유독 그 공포 반응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보면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는 불안장애나 PTSD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런 불안장애나 특히 PTSD 환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편도체랑 그 뇌섬엽이라는 영역이 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PTSD 환자의 경우엔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피질의 특정 영역들 있잖아요. 네. 뭐 정서적 의사결정 같은 거요. 그런 영역들의 활동은 오히려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편도체는 계속 흥분해 있는데 그걸 조절해야 할 전전두피질 기능은 약해진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결국 편도체의 과잉 활동이 계속되면 이게 분노, 무기력, 우울감 같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마음 근력의 토대인 전전두피질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트레스 반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 편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사자 같은 위협을 딱 감지하면 얼룩말의 편도체는 즉시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확 켜는 거죠. 그러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되고 심장은 막 빨리 뛰고 근육으로 피를 막 보내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도망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때 생존에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들, 예를 들면 생식 기능,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은 일단 딱 멈춰요. 에너지를 전부 근육으로 보내야 하니까요. 아, 근데 그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 연구 보니까 얼룩말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도 위궤양 같은 병에는 잘 안 걸린다면서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사자한테 쫓기는 상황이 보통 아주 짧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몇 분 안에 결판이 나죠.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리고 살아남은 얼룩말은 뭐 아까 그 사자 진짜 하면서 분노하거나 내일 또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눈앞에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군요. 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입시 스트레스,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업무 평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죠. 계속되죠. 네, 그러니까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 즉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기 쉬운 겁니다. 만약 가족 간의 불화가 있다면 이건 뭐 스트레스 요인이랑 그냥 사는 셈이고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 모를 통증이나 무기력감, 면역 기능 저하 같은 걸로 힘들어하시는 거군요. 그 만성 스트레스가 특히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하죠. 이 NK세포 기능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실험에서 하루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더니 바로 다음 날 NK세포 활동이 70%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만성 스트레스는 자가면역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뭐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천식, 아토피 같은 것들이요. 종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가보르 마테 박사 같은 분은 지난 70년간 특히 여성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한 3.5배 늘어난 걸 두고 이게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이 깊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경험한 흑인 여성들이 천식 발병률이 높은 것도 그 사회적 경험, 즉 만성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종종 스트레스 호르몬 계열 약물,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쓴다는 점이에요.
그 약물의 면역 억제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편도체의 역할과 또 그게 과잉 활성화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대로 우리의 전전두피질이 이 편도체의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이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좀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활동이만 올라가면 다른 쪽 활동은 좀 내려가는 정말 시소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그걸 아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이 시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우리 뇌는요, 사실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그 원시 시대의 생존 환경에 맞춰진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멧돼지 같은 실제적인 위협을 딱 마주쳤을 때 생존하려면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했겠죠. 바로 그때 이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확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고, 이걸 이제 천천히 생각하기 슬로우 팅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이고 아주 빨리 반응하기 시스템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혹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뇌가 여전히 이 원시적인 멧돼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사실 더 필요한데도요.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빠르고 얕아지고 또 목이랑 어깨 근육 긴장되고 이를 악물게 되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는 이런 신체 반응도요. 이게 바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였네요. 정작 필요한 전전두피질 기능은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자꾸 반복되면요.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도한 턱 근육 긴장 때문에 생기는 턱관절 장애나 이갈이 같은 거예요. 혹은 목과 어깨 긴장으로 인한 거북목, 목 디스크, 어깨 관절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편도체가 계속 과활성화된 상태인 거거든요. 이건 결국 몸과 마음의 기본적인 힘, 우리가 이걸 마음 근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런 회복 탄력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다 약화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하고 긴장되는 순간일수록 의도적으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반대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침착함과 명료를 유지하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편도체를 확 활성화시키는 그 오래된 습관 대신에요. 의식적으로 편도체를 좀 진정시키고 전전두피질을 깨우는 그런 새로운 신경회로를 뇌에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도체 전전두피질 시소를 이걸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요. 특히 전전두피질 내에서도 내측 전전두피질,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 MPFC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과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 펑셔널 커넥티비티, 이게 감정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적 연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뇌 영역들이 얼마나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fMRI 연구 같은 걸 보면 이 MPFC의 활성도가 높고 편도체와의 연결성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빨리 평정심을 되찾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연결성이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발달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뇌 부위 중에서요. 가장 늦게 발달하고 또 교육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전전두피질, 여기에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감정 조절이나 충동 통제 또 합리적인 판단 이런 아주 중요한 인지 기능을 맡고 있잖아요. 이 전전두피질의 발달 과정 그리고 여기에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책에서도 딱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뇌의 부위별 발달 순서를 보면 MPFC, 그러니까 내측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전전두피질 부위가 가장 늦게 완성된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도 바로 이 전전두피질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한 25살, 20대 중반은 되어야 이게 다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20대 중반은 지나야 전전두피질에 충분히 성장해서 그 편도체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스스로 감정과 충동성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감정 반응을 막 일으키는 편도체는 이미 활발한데 이걸 딱 잡아줘야 할 전전두피질은 아직 크는 중인 거죠. 책에서는 이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쯤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뇌 발달의 불균형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렵고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거군요. 편도체만 날뛰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만취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게 또 학교 폭력 같은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처벌만 막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 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처벌 규정은 뇌의 전전두피질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벌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의 전전두피질은 아직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미숙하니까. 그래서 저자는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냐면 청소년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의 폭풍을 먼저 가라앉혀야 한다는 거죠. 처벌보다는 그 근본적인 감정 조절 능력, 마음 근력 훈련이 먼저다. 그리고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편도체 활성화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책에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걱정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녀의 편도체도 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경고로 이어지는데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부모는 아이의 편도체만 강화하고 전전두피질은 약화하는 양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 마음 근력을 키워주려면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마음 근력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서 내면 소통책이 주목하는 게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거죠. 네, SAL. 근데 저자분은 이걸 보통 사회정서학습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세요. 소셜이라는 말이 사회 전체보다는 사교적인,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정서학습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제안하시죠. 단순히 사회성 기르기 이런 것보다는 관계 안에서 내 감정, 남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배우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그 인간관계와 정서학습, SEL의 핵심 요소는 뭔가요? 책에서 5가지를 제시했던데요. 네. 자기인식, 자기관리, 대인관계 인지,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교수님이 책 전반에서 강조하시는 마음 근력의 세 요소,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인식, 자기관리는 자기조절력 쪽이고 대인관계 인지랑 기술은 대인관계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자기동기력. 정확합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도 효과가 증명됐다는 게 중요해요. 내면 소통에 보면 213편이나 되는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가 인용되어 있는데 SEL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요. 감정 조절력과 대인관계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고 나와요. 이게 그냥 수업 듣고 지식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뇌 기능을 진짜 바꾸려면 반복적인 연습, 즉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일장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김주환 교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융합형 인재의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분야를 넘나드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데요. 근데 우리 교육은 과연 이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 교육 현장이 제공하는 것하고 또 미래 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상 그 사이에 간극이 좀 벌어져 있다는 거죠. 아, 책에서 이 상황을 스포츠에 비유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뭐랄까, 축구 선수가 되려면 좋은 대학 축구학과 가서 드리블, 프리킥 배우고 학위 따면 된다. 이게 그냥 상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 축구랑 야구를 합친 축야라던가 아니면 배구랑 농구를 섞은 배농 같은 게 막 인기를 끈다면요. 하하, 네.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런 새로운 종목은 기존의 뭐 축구 전문가나 배구 전문가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 능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교육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육자분들이 이런 새로운 융합 분야를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교수는 축야나 배농을 한 번도 제대로 연구하거나 배워본 적이 없어 가르칠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아주 세분화된 특정 분야, 예를 들자면 평생 코너킥이나 프리킥 혹은 드로잉이나 옵사이드만 연구해온 그야말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요. 대부분 과목은 교수들이 그동안 가르쳐왔으니까 혹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개설되고 있다는 거죠. 당장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 실적 압박이 더 크다는 현실도 좀 꼬집고요. 그렇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요구는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연구에 굉장히 성실하신 교수님일수록 오히려 결과적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위기를 얘기할 때 뭐 재정 문제나 자율성 부족 이런 걸 많이 꼽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죠. 이 특정 분야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전공 시스템, 이게 과연 구글이나 뭐 메타, 카카오 같은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느냐? 하긴 그렇겠네요.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도대체 어떤 전공 과목을 공부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학 졸업장의 가치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좋은 대학 나오면 그 학벌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줬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간판의 힘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학위가 좋은 직장과 밥벌이를 보장해주던 시대는 급속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원 학위가 밥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많이 진학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순수 학문하고 그냥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학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고 장기적인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곧 순수 학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순수 학문이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밥벌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교육 과정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의 미래 밥벌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현재 밥그릇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을 인간의 기본적인 성취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 기술보다는 일종의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역량인 거죠. 다시 그 스포츠 비유를 들자면 뭐 화려한 드리블 기술 그 자체보다는 심폐 기능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법 같은 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펀더멘탈, 기초 체력. 맞습니다. 바로 그런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상황, 뭐 아까 말한 축야나 배농 같은 그런 미지의 영역이 나타나더라도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기초 체력, 그것이 바로 마음 근력입니다. 마음 근력이 바로 이러한 기초 체력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 즉 기초 체력으로서의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장, 세 가지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 근거편으로 들어가 보죠. 첫 부분인데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주와 마음 근력,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고 또 이걸 다루려면 어떤 마음의 힘, 그러니까 근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거죠. 책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누더라고요.
첫째가 나 자신과의 문제, 네.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마지막 셋째가 사물 혹은 사건, 그러니까 일과의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 들어보면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 언어의 그 인칭 구분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것.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이 이걸 각각 1차성, 2차성, 3차성 이렇게 봤어요. 나, 아이는 약간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영역, 너, 싸우는 정신적 심리적인 영역, 그리고 그것, it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이렇게 본 거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 범주를 잘 다루는 마음 근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마음 근력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조절력. 네, 자기 조절력. 책에서는 이게 핵심 근육이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 능력, 또 자기 성찰과 관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 이건 이제 너,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죠. 연결 근육이라고도 하고요. 타인과의 소통 능력, 통합과 연결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동기력. 네, 자기 동기력. 이건 그것,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열정적으로 해내는 능력, 열정 근육이라고 부르매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나, 아이가 주체가 되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아,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 조절력이 기본이고 이게 타인에게 투사되면 대인관계력이 되는 거고 사물이나 일에 투사되면 자기 동기력이 되는 셈이죠. 세 가지 범주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나의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마음 근력의 이론적 근거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하이데거 철학을 가져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상에 그냥 휙 던져진 존재, thrown being이라고 봤어요. 이걸 현존재, 나사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현존재의 기본 속성을 세계 내 존재, 월트 인자인이라고 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세계 안에 있다 이런 물리적인 뜻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계 맺는다는 의미죠. 하이데거 용어로는 마음씀, 소르게라고 해요. 내가 관심을 기울여 들여다보는 것이 나의 세계다. 내가 마음을 쓰는 대상들이 결국 나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 마음씀을 또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씀은 배려, 퓨얼졸게라고 했어요. 이게 대인관계력이랑 연결되겠죠? 그리고 주변 사물이나 일을 돌보는 마음씀은 심려, 배소르게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 동기력과 관련이 깊고요. 또 더 나아가서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도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꿰뚫어봄, 뷰리식티카이츠, 이게 자기 조절력에 해당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되돌아봄, 리스티크트, 이게 대인관계력, 그리고 사물을 둘러보며 파악하는 둘러봄, 움식트, 이게 자기동기력,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철학적 개념들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작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르트르 철학으로도 이걸 또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사르트르는 존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의식 없는 사물 존재인 즉자, 엔소이, 그리고 의식을 지닌 인간 존재인 대자, 프루소이,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데타, 프로트리. 아, 즉자, 대자, 대타. 그럼 이걸 마음 근력이랑 연결하면 자기 조절력은 의식하는 나, 즉 대자 존재와의 관계를 다루는 능력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대인 관계력은 타인, 즉 대타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동기력은 사물이나 일, 즉 즉자 존재와의 관계를 다루는 능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철학적인 개념들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마음 근력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책 76쪽 세 가지 범주와의 소통 능력이 마음 근력이다 부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력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 또 타인,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이 소통 능력이라는 관점인데요.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경우엔 진짜 인간, 현존재나 대타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마르틴 부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랑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 자체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 유명한 나 그것과 나 너 구분이 바로 그거죠. 나 그것은 대상을 약간 도구처럼 보는 거고 나 너는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만나는 관계죠. 중요한 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비로소 규정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먼저 딱 정해져 있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고정된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원 엘리베이터 예시가 나오는 거군요. 마지막에 탄 사람 때문에 삑 소리 날 때 그 사람을 그냥 덜어내야 할 무거운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로만 본다면 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나 그것 관계죠. 그 사람이 입장이나 감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살덩어리로 보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가짐, 존중과 배려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지극히 윤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군요. 소통이 그냥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거네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부부의 두 가지 관계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바로 나 관계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내면 소통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관계 방식, 나, 너, 나 그것을 잘 맺는 능력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 마음 근력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리가 딱 되네요. 나나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자기조절력, 건강한 나-너 관계를 맺는 능력이 대인관계력, 나 그것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자기동기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요약처럼 세 가지 마음 근력은 자기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세상 일과의 소통을 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 마음 근력인 자기조절력에 대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정의를 보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집념과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 뭐 감정 조절 능력, 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내가 나를 조절한다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나를 조절하지? 근데 명쾌하게 설명해요. 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라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반성하거나 칭찬하잖아요.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 즉 셀프톡을 하죠. 이러한 사실은 이미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임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조절하는 나와 조절되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조절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조절하는 주체를 주관적 자아 I, 조절되는 대상을 객관적 자아 미 또는 셀프라고 부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나의 현재 상태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의 상태를 향해 몰고 가는 능력이 바로 자기조절력이다. 이 문장의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 객관적 자아, 미나 셀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조지 허버트 미드의 설명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는 나 자신이라는 게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커뮤니케이션했던 수많은 사람과의 경험을 추상화하여 적분한 것이라고 봤어요. 즉,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일반화된 파자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거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국 나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조절력의 핵심은 스스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도를 바라보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을 주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억제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죠. 예를 들어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습관이나 충동, 감정 같은 걸 의식적으로 누르는 힘이요. 식사 후에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을 꼭 참는다거나 하는 거죠. 뇌의 특정 부위, 그 외측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LPFC 영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부분이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된 여러 신경망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핵심 부위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만성 통증을 견디는 능력과도 관련이 깊다고 해요. ADHD나 중독 문제를 겪는 경우에 이 LPFC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 이어서 살펴볼 발휘하는 능력으로서의 자기조절력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언가를 억누르는 걸 넘어서요.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딱 집중시키는 능력,
뭐 그런 거죠. 이 책에서도 자기 조절력을 단순히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나 주의력 같은 걸 동원해서 목표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발휘하는 자기 조절력을 제대로 쓰려면 두 가지 핵심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능력. 이걸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책에서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상태를 지속해서 돌아보며 알아차리는 의식의 기능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MPFC, 그러니까 내책 전전두 피지를 중심으로 한 신경망이 아주 중요하다고 책에서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표하는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그 일 자체에 주의를 딱 집중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DLPFC,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영역이 관여하고요. 이게 또 아까 말한 MPFC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작동해요. 그래서 책에 보면 MPFC와 DLPFC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인 성취욕량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만족의 지연 능력도 이 맥락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마시멜로 실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의 작은 보상 대신 미래의 큰 보상을 기다리는 거. 바로 그거예요. 더 큰 미래 보상을 위해서 현재 유혹을 참아내는 능력인데 이것도 역시 MPFC를 중심으로 한 전전두엽에서 두정엽 쪽으로 펼쳐져 나가는 신경망하고 관련이 깊다고 책은 설명해요. 아하. 실제로 MPFC 기능이 좀 약해지면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럼 잠시 뇌지도를 보면서 이 영역들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화면에 그림 2-2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전전두 피질, PFC의 주요 부위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그림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을 한번 봐주세요. 저기 위쪽 바깥 부분이 DLPFC고요. 안쪽 가운데가 MPFC, 그리고 조금 아래쪽 안쪽이 VMPFC, 눈 바로 위쪽이 OFC. 이 영역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자기 조절력에 기여하는 거죠. 정말 뇌 안의 팀플레이 같네요. 자, 그럼 자기 조절력의 또 다른 중요한 축, 바로 감정 조절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감정을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고요.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책에서 강조하는 건 재평가, 리애프레이설 능력이에요. 이걸 책에서는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정 상태에 대해 올바로 알아차리고 재평가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바로 VMPFC, 복내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특히 뭐랄까 감사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VMPFC는 아까 말한 DLPFC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제어해서 도덕적인 행동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기 조절력이 마치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필요해진다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책에서도 자기 조절력을 쓰고 나면 그 다음 과제를 수행할 때는 자기 조절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맛있는 쿠키를 눈앞에 두고 참는 과제를 한 다음에 어려운 퍼즐 문제를 풀게 하면 평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식이죠. 우리 의지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육처럼 훈련하면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고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육처럼 단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훈련법으로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게 DLPFC나 MPFC 같은 자기조절 관련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를 반복하게 되면 신경 가소성, 이 뉴로플라스티티에 의해 자기 조절력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뇌 자체가 변하면서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책 89쪽 대인관계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대인관계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교성 좋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타인을 존중하고 또 공감하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 이걸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김주환 교수가 딱 짚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우리 뇌가 이걸 그냥 사회활동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글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뇌는 관계의 단절을 몸의 부상만큼이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구한테 거절당하거나 좀 따돌림 당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랑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그 나오미 아이젠버그라는 학자의 유명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걸 인용하는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내부위, 특히 그 배측 전방 대상 피질, DACC라고 부르는 곳하고 전방섬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거절당했을 때도 똑같이, 정말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 있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거. 네네. 그게 실연의 고통, 그러니까 이별했을 때 그 마음 아픔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은 그냥 비유가 아닌 거죠. 뇌는 이걸 진짜 아픔, 통증으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좀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건 뇌의 어느 부분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또 관계를 맺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뭐랄까 뇌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내측 전전두 피질, 줄여서 MPFC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이 MPFC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거, 둘 다 관여를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MPFC 안에서도 역할이 좀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헤아릴 때는 그 아래쪽 부분, VMPFC라고 하고요. 반면에 타인의 마음 상태를 추론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할 때는 위쪽 부분, DMPFC가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뇌과학에서는 이 능력을 마음이론, 영어로는 Theory of Mind라고 부르죠. 이 마음이론의 신경학적 기반 역시 바로 이 MPFC에 있습니다. 김주한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이 능력은 보통 만 3세 반 정도, 그때쯤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이제 나하고 너를 구분하고 자아의식이 좀 뚜렷해지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마음이론 기능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가 아니면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해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역시 MPFC 관련 신경망 발달하고 연관이 깊다고 지적하고요. 혹시 그러면 좀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게 이런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도 책에 나오나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긍정적인 정서가 MPFC 신경망의 발달과 활성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친절함, 배려 같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와 타인의 행복, 웰빙에 관한 정보 역시 MPFC와 후방 대상 피질, PCC, 설전부로 있는 신경망을 통해 처리된다고요. 실제로 좀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정 내부위, 특히 우측 설전부라는 곳이 더 발달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가 돼요. 이번에는 세 가지 마음 근력 좀 마지막이죠. 자기 동기력.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뭔가를 해내는 힘,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뭐 내재 동기, 자율성, 유능감 이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이 자기 동기력이 있으면 세상을 그냥 뭐랄까 내가 처리해야 할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돌을 나르는 게 아니라 성을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니까 깊이 몰입하고 또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핵심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믿음에서 내재 동기가 나온다는 건데 저는 그 아이들 놀이 예시가 참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막 책 찍고 휴지 뽑고 그러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행동으로 대상,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이 사실 자체에서 재미, 즉 내재 동기를 느낀다는 설명이었죠. 김주한 교수님은 심지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강력한 내재 동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이 궁금해지네요. 자율성에 있습니다. 내 삶과 내 환경의 주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다 하는 그런 깊은 믿음이요. 이 자율성에 대한 믿음이 자기결정성 그리고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향상되고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두웩 교수 연구가 딱 떠오르네요. 그 능력 성장 신념, 그로스 마인드셋이요. 맞아요. 그로스 마인드셋. 노력하면 능력을 치울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유능성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또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이런 능력 성장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뇌의 특정 영역, 특히 그 내측 전전두 피질, 이 영역을 포함한 신경망이 더 발달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MPFC가 뇌 통합과 조절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그 그릿 있잖아요. 끈기. 네, 엔젤라 더쿠어스. 끈기가 강한 사람들은 특히 우측 전전두 피질 DLPFC하고 이 MPFC 중심의 신경망 연결성이 더 강하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자기 동기력이 강하면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력이 단순히 정답 찾는 능력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딱 정해진 답 찾는 분석력이랑은 약간 결이 다르죠. 주어진 자원에다가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창의성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창의성이 아까 말씀드린 그 MPFC 중심의 신경망, 특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과의 연결성이랑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DMN은 우리가 뭐랄까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신경망이에요. 뇌의 스크린세이버 모드 같다거나 할까요? 그런데 바로 이 상태일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통찰이 탁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MPFC가 이 DMN의 아주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김주한 교수님의 마음 근력 개념들이 다른 여러 심리학 이론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침 여기 표가 있는데요. 세로축을 보면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제임스 에크먼의 소프트 스킬, 엔젤라 더쿠어스의 그릿, 그리고 라이언과 디시의 자기결정성 이론, 캐럴 드웩의 능력 성장 신념, 쟁쟁한 이론들이죠. 그리고 가로축에는 김주한 교수님의 세 가지 마음 근력,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그리고 방금 우리가 다룬 자기동기력이 있고요.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기조절력 아래 칸에는 골먼의 자기인식이나 자기조절 능력, 가드너의 자기이해 지능, 해크먼의 감정조절력, 더쿠어스의 끈기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인관계력 쪽을 보면 골먼의 공감 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 가드너의 대인관계 지능, 라이언과 디시의 이론의 관계성, 해크먼의 사회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고요. 아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자기동기력 아래 칸을 보면 골먼의 동기부여, 라이언과 디시의 자율성이나 유능성, 드웩의 능력 성장 신념,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의 원천으로 꼽히는 긍정적 정서, 앨리스 아이젠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네요. 이 표를 보니까 김주한 교수님의 마음 근력이라는 개념이 정말 여러 중요한 비인지 능력들을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틀이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마음 근력, 그러니까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모두의 그 신경학적 기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측 전전두 피질, MPFC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PFC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뇌의 여러 기능들, 예를 들면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사이를 통합하고 조절하는 뭐랄까 통합의 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MPFC는 분명히 이성적인 뇌의 일부인데 위치상으로나 기능적으로 감정의 뇌, 변연계와 거의 맞닿아 있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확장된 변연계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주한 교수님이 강조하는 이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좀 줄이고요. 동시에 통합과 조절, 그리고 창의성의 핵심인 이 MPFC 중심의 신경망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내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역시 뇌 활동을 직접 들여다보는 연구들을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뇌를 직접 들여다보는 기술, fMRI 같은 뇌 영상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fMRI
이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그 fMRI는요, 신경세포 자체의 활동을 직접 이렇게 보는 기술은 아니에요. 아, 직접 보는 거 아니군요. 네. 어떤 뭐 생각이나 감정 같은 이런 정신활동이 일어날 때 특정 뇌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죠. 네네. 그럼 그때 에너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산소 같은 거요. fMRI는 바로 이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그 속에 헤모글로빈의 산소 농도 변화, 이걸 혈류량 변화라고 하는데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 여기 신경세포 다발이 활성화됐구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그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알록달록한 뇌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건 실제 뭐 신경이 반짝이는 스냅샷 이런 게 아니라 그 혈류량 변화라는 간접적인 지표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보기 좋게 색깔로 나타낸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과장해서 해석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군요. 해석을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뇌는 사실 잠잘 때도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거든요. 아, 그렇죠.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자극이나 과제의 효과만 딱 분리해서 보려면 반드시 기준 상태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차이를 보는 거죠. 이 기준 상태를 뭘로 잡느냐가 연구 결과 해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봤을 때 뇌 반응을 본다고 해보죠. 네. 근데 기준을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낯선 사람 사진으로 잡으면 이게 단순히 아는 얼굴이라서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친밀감 때문인지 이런 다른 요인들이 막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변수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의 친밀감을 주는 다른 인물, 뭐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 사진 같은 걸 보여주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여러분께서도 혹시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보실 때 이 연구는 비교 기준을 뭘로 했나? 이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특정 뇌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내용까지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비유하자면 팔 근육이 움직이는 걸 봐도 뭐 무슨 글씨를 쓰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정 뇌 부위의 활성화 패턴하고 그게 수행하는 정신기능 사이에 딱 고정된 뭐랄까 1:1 대응 관계? 이런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글씨 쓸 때 쓰는 손 근육이 젓가락질할 때도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뇌 활성화 패턴이 여러 다른 기능이랑 관련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다른 활성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컴퓨터 자판 칠 때 독수리 타법 치는 사람이랑 정식으로 배우는 사람, 손가락 움직임 패턴은 전혀 다르잖아요. 아, 네네, 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글자를 입력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럼 혹시 어떤 기능을 아주 잘하는 사람, 뭐 숙련된 사람의 뇌는 관련 영역이 더 활발하게 더 많이 활동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숙련자들은 해당 기능을 수행할 때 관련 뇌 부위를 덜 쓰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젓가락질의 달인이나 암산의 고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초보자는 막 온몸에 힘 들어가고 뇌도 여기저기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숙련자는 힘 딱 빼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내잖아요. 물론 뭐 프로 바둑기사처럼 아주 고도로 복잡한 전략적 사고를 할 때는 뇌가 엄청나게 높은 활성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 따라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마음 근력을 키우다는 건 결국 관련 뇌 신경망, 내측 전전도 피질, MPFC 같은 영역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신경망이 튼튼하게 강화되면 나중에는 낮은 뇌 활성도로도 해당 기능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MPFC가 자기조절, 의사결정 이런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아무 과제 없이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뇌는 그냥 쉬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 신경망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마커스 라이클 박사라는 분이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과제에 딱 집중하면 이 DMN 활동은 오히려 뚝 떨어져요. 근데 이 DMN이 하는 일이 뭐냐면 특히 자기 참조 과정,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활발해져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있었던 일을 쭉 되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 계획을 세울 때처럼요. 아하. 그리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느낄 때도 이 DMN이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의성, 호기심까지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DMN의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MPFC라는 점이에요. 아, 또 MPFC군요. 네. 결국 보면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동기력 같은 마음 근력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신경망 곳곳에 이 MPF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예를 들면 명상 같은 훈련이 바로 이 MPFC를 포함한 DMN의 활동을 잘 조절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MN의 발견은 우리가 휴식이나 마음 챙김을 이해하는 방식에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뇌를 그냥 꺼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성찰하고 정신적인 힘, 즉 마음 근력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 1장과 2장을 통해서 뇌과학의 기본 원리부터 마음 근력의 신경과학적 기초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와, 근데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아무래도 좀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3장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